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어머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너무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또 아이들 학교 보내는 시점에서 뭔가 좋은 정보도 얻고 또 아이들을 잘 적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조금이라도 들어보시고자 이렇게 오신 학부모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요. 정말 저도 이까지 찾아오는 동안 힘들더라고요.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후가 되면 좀 많이 못 오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자리 채워주신 학부모님들 계셔서 제가 덕분에 힘을 내서 또 이제 어머님들께 전해드릴 말씀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서울 대왕초등학교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올해 27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경험을 생각해 봤더니 33년쯤 되더라고요.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이었던 그 시기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되어서 초등학교에서 머무른 시기가 27년이라서 꽤 오래됐죠. 생각보다 연식이 오래돼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어머니들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나름 많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경험이 처음도 아닌데 1학년 학부모님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이 아까운 시간을 잘 활용하시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1학년이 되어서 좀 더 행복한 학생과 학부모가 되시도록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은 조금 사진이 빛이 바랜 걸 보니까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쯤일 것 같아요? 혹시 학부모님들께서는 초등학교를 언제적 다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설마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저는 1997년에 첫 발령을 받아서 갔더니 교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희 반 학생 수가 38명, 40명 이렇게 넘어갔고요. 여기도 지금 세보면 아시겠지만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1990년대 교실 모습이에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다니실 적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아니면, 아니, 저는 2000년 밀레니엄 세대예요. 이러신가요? 네, 일단 이때 90년대 어머니들이 좀 다니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이 교실 한번 관찰해 주세요. 어떤 교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지. 자, 그리고 이거는 2020년 이제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긴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물론 뭐 사진의 해상도가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모습이 차이가 좀 나나요?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쵸? 저희 때는 거의 40명이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학년 교육청에서 저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내외로 지금 정해놓고 학급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안쪽이에요. 내외예요. 그래서 물론 고학년이 되면 조금 더 나는 반도 있긴 하지만 20명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점이 아까하고 사뭇 다르죠. 시설면도 한번 보세요. 아까 있던 교실이랑 조금 자세히 안 나와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다녔던 때랑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하고 퀴즈를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서 몸풀기 퀴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류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좀 준비했어요. 자, 이 단어는 엄마 라떼로 가는 게 맞을지 요즘 알파로 가는 게 맞을지 분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즉 분류하는 방법은 큰 소리로 단어를 라떼요, 알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알파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익숙하신가요? 알파라는 MZ는 잘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MZ시잖아요. 아닌가요? 이제 젊은 어머니들 MZ 세대이실 텐데요. 이 MZ 다음 세대. MZ가 우리가 G가 알파벳 마지막 글자잖아요. 그게 끝나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어느 문자로 시작했냐면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에서 알파, 베타, 감마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알파가 나온 거예요. 우리 자녀 아이들은 이제 알파가 되는 거예요. 아유, 그게 뭐 차이가 클까 싶으시겠지만 제가 좀 더 오래 살아보니까 세대별로 특징이 정말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해할 때 내 경험을 가지고 비추어서 아이를 이해하시기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랬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어머니들께 조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어 콩나물 교실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아이들이 40명 빼곡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사실 쉬는 시간 말고 수업 시간에 이동하면서 수업을 거의 안 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앉아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거나 뭐 노래 부르거나 만들거나 그 자리에서 했지 애들끼리 서로 모여서 뭐 토의하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안 했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협동학습을 많이 합니다. 협력학습을 많이 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소통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 교실은 라떼 시절이었어요. 그러면 자율휴업일은요? 네? 괜찮아요. 정답, 예, 사실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 자율휴업일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역시 신입생답습니다. 자율휴업일 이제 학교에 들어오시면 자주 들으실 거예요. 자율휴업일. 자율휴업일은 학교가 학부모님들이랑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제 전체 우리가 그 학교 방학이 아닌 날 중에 이날은 좀 쉬는 게 여러모로 학교 운영에도 그렇고 학생들 활동에도 더 좋겠다 싶은 날짜를 서로 설문을 해서 정해요. 그게 자율휴업입니다. 주로 언제가 많이 되냐면 추석 연휴 때 그때 이제 뭐 시골에 가시거나 친척 방문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럴 때 앞뒤로 하루씩 잡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일 때. 뭐 5월 5일이 토요일인데 아니죠. 뭐 5월 1일하고 뭐 이 사이에 아무튼 어떤 날이 5월 1일이 노동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걔가 쉬는 날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5월 1일을 쉬는 방향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 아빠나 쉬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가족끼리 활동을 좀 하시라 해서 학교에서 또 5월 1일을 자율휴업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을 학교가 정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저 첫 아이입니다. 학교 이번에 1학년 보내는 첫 아이입니다. 아니요, 저는 경력이 있어요. 저 두 번째예요. 다 처음이시, 두 번째 있으시구나. 다 처음이에요. 다 처음이시구나. 그래서 자율휴업일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네. 자율휴업일은 요즘에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심지어 아마 어머니들 학교 다니실 때는 토요일 날 매주 쉬지도 않았을걸요? 그쵸?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쉬거나 아니면 격주에 한 번 쉬거나 이때 아마 학교를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 자율휴업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폐품 수집.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렇죠. 라떼. 폐품 수집. 저도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신문을 종이로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때 신문 많이 모아가고 잡지 모아가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언제 한 번은 이 폐품이 그때는 학교마다 그 통계를 잡아서 어느 반이 뭐 굉장히 잘한 반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폐품을 열심히 모아다가 학교에 갖다 내고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첫 학교에서도 이걸 했어요. 폐품을 모으는데 그 학교는 가난한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이 좀 어렵게 생활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폐품 수집을 하면 썩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은 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학교가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우픈 얘기인데 이때 폐품 중에 종이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소주병을 많이 들고 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어른들이 드시고 난 소주병을 모아서 우리 학교가 1등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폐품을 모아서 학교에서 이런 적이 있었구나 하는 또 추억에 접어봤을 때 사실은 그게 썩 교육적으로 보이진 않았으나 그때는 그랬다. 그 다음에 가정방문은 언제일까요? 라떼입니다. 요즘도 가정방문 하는 거 아세요 혹시? 가정방문을 갈 수가 있어요. 언제 가정방문을 가느냐? 아이가 말도 없이 사흘 이상 결석을 한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시면서 연락도 잘 안 되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미심쩍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같이 그 가정으로 방문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가정방문이 잦았죠. 선생님들께서 주기적으로 이제 가정방문을 하던 시대가 바로 우리 엄마 라떼입니다. 혹시 어머님들께서는 가정방문 세대가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감사해요. 네. 그리고 교실 청소 용역은 언제일까요?
알파요. 요즘 아이들은 교실에 1, 2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청소해 주시러 오시는 이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사님들이 오셔서 또는 뭐 이제 아니면 우리 이제 아저씨들도 뭐 남성분들도 오시기도 하는데 오셔서 교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가세요. 예전에는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청소를 잘 못하잖아요. 저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물론 잘 배워서도 했지만 잘 못할 때는 어머니들께서 또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맞벌이시기도 하고 많은 바쁜 일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학내에서 어머니들이 오셔서 이런 청소 봉사를 하시거나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고요. 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런 교실 청소 용역이 온다는 거. 참 세월 좋아졌죠. 부담이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이 부분은. 탐구 생활은 언제일까요? 라떼요. 탐구 생활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요새는 이 탐구 생활 과제로 잘 안 나갑니다. 없습니다. 거의. 오르간은요? 그렇죠. 오르간 있는 교실이 이제 없어요. 풍금이라고 하죠. 발 이렇게 굴러가지고 바람 넣어서 소리 내는 그 오르간 이제 없어요. 추억의 아이들은 이 오르간이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로 많이 대체되어서 오르간도 사라졌습니다. 이알림이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비 소집 가니까 다 알려주시죠. 이거 가입하시라고. 네, 알파입니다. 이알림이로 굉장히 많은 소통이 일어나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서 가정통신문 나갔잖아요. 이제 없어요. 거의 없고 이알림이로 휴대폰으로 받아보십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가끔 좀 당황스러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 책가방에 열심히 엄마들이 그 가정통신문 뒤졌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직접 받아볼 수 있다는 것. 그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거나 좀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학년 들어가시면 이알림이를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체육복은요? 알파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네. 지금 단체로 체육복 맞추는 학교 없어요. 우리 때는 체육복 맞췄잖아요. 가서 샀잖아요, 우리가. 색깔, 학교마다 색깔이 막 노란 체육복, 뭐 자주색 체육복, 하얀색 체육복 입었는데 요즘에는 단체로 맞추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운동하기 편한 옷을 입고 오면 됩니다. 전자칠판, 딱 말만 들어봐도 느낌이 어디예요? 알파죠. 네, 전자칠판도 이제 요즘에 많이 도입돼서 활용되고 있고, 스마트 교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때랑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고 수업 시간에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어느 정도 차이냐면 우리는 컴퓨터 이렇게 뭐 입력한다 그러면 자판으로 항상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노트북을 줘도 바로 화면 터치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판 치는 생각을 못 해요. 잘. 얘네는 워낙 즉각적으로 이런 기기를 다루어 오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익혀요. 뭐 매뉴얼 같은 거 없어도 걔네는 뭐 몇 번 해보고 나면 금방금방 익혀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학교 앞 문방구. 그렇죠. 라떼. 여기서 우리 게임도 많이 하고 불량식품도 많이 사 먹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어요. 몇몇 남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그 동네가 조금 뭐 사러 나가기 좀 힘들고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문방구가 간혹 있기도 한데요. 대부분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네, 준비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맞아요. 학교에서 준비물을 대부분은 다 준비해 줍니다. 이거에서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아이를 너 이거 왜 안 준비해 왔어? 이거 얼마나 이번 시간에 꼭 필요한 건데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엄마가 못 챙겨주셨어요. 뭐 사실 1학년 아이들은 자기가 못 챙겨요. 누가 챙겨줘요? 엄마가 사주셔서 챙겨서 가방에 넣어서 아니면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기초 작업까지 해가지고 막 보내주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안타까웠던 게 엄마가 정말 바쁘시거나 깜빡하셔서 못 보내줬을 때 그 아이는 그 시간 동안에 준비를 못 해와서 그 시간 동안 친구랑 같이 하거나 뭐 아니면 쳐다보고 있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저도 교사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런 친구들을 이제 제가 있으면 더 주지만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수업 시간을 지내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요즘에는 학습 준비물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 학기당 우리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의논하셔서 구입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크게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경제력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준비를 못 해와서 공부를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것이 참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어컨. 네,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에어컨 있으셨던 분 계실까요? 어느 동네인데 에어컨 있으셨어요? 어디요? 은평구 어느 학교인데 에어컨 저는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저 처음 발령 나고 몇 년도 지나서야 에어컨을 봤어요. 되게 좋은 학교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근래 학교를 나오셨거나. 네, 에어컨은 왜 그때 사용을 그렇게 많이 못하면 일단 기기값도 비싸지만 얘네는 전기값이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몇 분 동안 틀까? 몇 도에 틀까? 애들이랑 막 맨날 약속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학습하는 동안 불쾌함을 느끼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빵빵하게 잘 틀어주면 이거 절대로 틀지 마세요 하는 교장선생님들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족함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외부적인 조건은 굉장히 잘 마련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아마 이런 것들은 잘 지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라떼초등학교 한번 생각해 봤고요. 이제 본론으로 제가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학교에 보내는 내 마음은 어떨까? 그 다음에 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 마음은 어떨까? 그런데 학교에 가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느끼거나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함께 마음을 준비해서 아이를 도와줘야 될까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서 어머니들께 제가 이거는 뭐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27년 동안 초등학교 있으면서 몇 명의 아이들을 만나봤나 제가 세봤어요. 강의 오기 전에. 약 1,600명쯤 만났더라고요. 담임으로서 한 550명? 그리고 제가 교과 교사를 하면서 한 1,100명 정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봐도 정답은 없어요. 아이들마다 그 제가 만났던 1,600명 아이들 다 달라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다 달라요. 가정 상황도 다 달라요. 그게 어우러지고 나면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서서 어머니들께 이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일반적인 게 있어요. 기준적,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이 정도가 기준이구나.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구나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그리고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에 없는 것 3가지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자꾸 물어보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에요? 네. 첫 번째, 비밀. 비밀은 없어요. 아무리 속닥속닥 얘기해도 내 얘기를 누군가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비밀은 없대요. 두 번째, 공짜가 없대요. 항상 뭔가를 내가 받았으면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같아요. 그 정도면 정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도지 저게 완벽한 정답이에요. 할 수는 없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는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아이를 제일 잘 키우는 방법이야. 하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보면 육아서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이 잘 키운다는 것도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서울대 보낸 아이. 너무 잘 키웠다고 서울대 아닌가 하버드인가요? 아무튼 거기도 생각하시면 인성이 너무 괜찮게 키운 아이. 그리고 뭐 재능을 해서 예체능으로 굉장히 빛을 본 아이. 이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나와서 나 아이 이렇게 키웠어요.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를 잘 키웠다고 볼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머님들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아이들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일단 여러분의 DNA로 뱃속에 이렇게 열단감 품으셔서 나셨잖아요. 그 아이가 물려받은 피와 살, 외형적인 조건, 유전적인 정보 다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그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느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해서 오늘 이 영상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어머니들께 이걸 설명하려면 이 영상이 좀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왜 제가 이 영상을 선택했는지 보시고 나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루즈 패밀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혹시 애니메이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선사시대예요. 이렇게 원신 시대에. 이때 이 긴 이야기 중에 이 장면을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장면을 가져왔을까요? 부끄러우시죠? 혹시 다음에 이제 1학기 그 학부모 총회 때 아마 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러 가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들고 발표를 안 하더라도 절대로 뭐라 하시면 왜요?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우리 아이도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다 큰 어른도 부끄러운데. 네, 그거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실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불안이라는 정서는 사실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번창하게 문화를 번성시키면서 이 지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정서예요.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불안으로 인해서 엄마가 아이가 다칠까봐 또는 병에 걸릴까봐 걱정하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나쁜 동물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걔네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이라는 정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정서가 이런 긍정적인 그런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네,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적절히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 불안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사실 우리 몇 년 전에 그거 겪었죠. 코로나 시기에. 혹시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걸릴까봐, 아니면 어디에, 특히 우리 그 이동 경로 막 휴대폰으로 막 검색해보고 그때 생각나시죠? 이 사람은 왜 쓸데없이 목욕탕을 갔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비난했던 거 생각나지? 그게 다 불안이라는 그런 정색 기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불안을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어머니들께서 처음 낯선 학교라는 곳에 아이를 보내면서 느끼실 그 주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이라는 걸 갖고 와봤습니다. 어머니들께서 불안하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 제가 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나의 아이는 몇 배 더 불안해질까요? 대충 한번 손가락 한번 대답해 볼까요? 3배? 10배. 그 사이에 있습니다. 5배? 업이에요. 네, 얼마일까요? 정답을 한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배보단 많고 10배보단 작아요. 방금 나왔어요. 그렇죠. 7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제가 불안하다고 애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요. 근데 우리 어떻게 불안한지 알아요? 여러분 불안한 거 어떻게 아세요? 누가 막 나 너무 불안해. 나 너무 걱정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표정, 행동, 말투, 눈빛, 심지어 딱 집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집안 공기의 흐름만 봐도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무거운 느낌? 이런 게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게 사실 오히려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고 얘기 안 했어. 나 잘 감췄어. 난 불안한 걸 아이에게 들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나의 아이는 한 7배는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 나는 이미 다 큰 성인이고 나는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어도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는 어떤가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우리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부모가 불안하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불안이 어느 정도로 느껴지면 7배나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라는 정서가 아까 선생님 괜찮다고 긍정적인 효과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불안이 오히려 굉장히 아이들한테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불안에 대해서 일단 아이의 불안 말고 우리 학부모 불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불안은 우리를 집중력을 떨어뜨리죠. 막 걱정되면 일이 손에 안 잡혀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불안하면 그렇습니다. 집중 못해요. 이 집중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이 문제가 뭐가 문제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전후 관계를 따지고 이런 거에서도 지금 불안이 많다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심한 불안은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문제에 미래의 의미를 부여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인데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얘가 이렇게 지각을 하고 학교에 가 선생님께 그러면 혼이 나겠지? 혼나면 아이들 앞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겠지? 그럼 공부도 잘 못하겠지? 그러다가 대학 못 가고 잘 못 가면 안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도 어렵겠지? 결혼도 못하겠지? 이러면서 어딜까지 가요? 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일어난 거는 고작 조금 늦잠 자서 지각한 것밖에 없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먼저 지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들께서 불안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겪어봤는데 내 경험상 이렇게 하면 또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 예전에 보니까 뭐 이럴 때 애들 앞에서 되게 창피 주시던데 그건 내 경험인 거예요.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경험에 비춰서 그런 불안을 자꾸 키우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사실에만 딱 집중하시는 게 이 불안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불안은 지나치게 간섭하게 한다. 자, 이 불안한 심리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반대로 불안하지 않다는 건 어떨 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나요? 다 알고 있을 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여기 내 구역이야. 여기는 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뭐, 이러면서 내가 편안한 지역으로 가면 불안함이 없잖아요. 근데 낯선 곳에 가면 어때요? 심지어 해외에 뭐, 이렇게 새로운 곳에 가면 두렵죠. 말도 안 통하는데. 잘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내가 잘 아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싶어 해요.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 마음이 편안한 방법으로 자꾸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애가 지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지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아이들은 그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서 크는 거니까요. 앞으로 이제 좋아지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너 딱 9시에 자야 돼. 9시 딱 자가지고 그 다음날 7시엔 반드시 일어나야 돼. 하고 했는데 만약에 애가 안 듣잖아요. 애가 그거 들으면 애가 아니죠. 그래서 애가 늦잠을 또 잤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몇 시에는 자야지. 왜 어제 또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늦게 일어나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속에 이게 사실은 분노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내 엄마 잘못해서 앞으로 꼭 9시에 자고 꼭 일찍 일어날게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오히려 반항해요. 엄마 왜 그렇다고 화를 내요? 그 엄마는 텔레비전 늦게까지 안 봤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와 아이가 오히려 소통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통제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이뻐 보이려고 아침에 머리카락 이렇게 막 드라이를 했어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곱슬이어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휘는 거예요. 마음도 없는 이 머리카락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통제 잘 안 됩니다. 특히 남의 마음은 더 안 돼요. 내 마음도 사실 통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막 드라마 나 빨리 내일 일찍 학교 보내려면 자야 되는데 하면서도 끝까지 드라마 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통제가 어렵구나. 그런데 나도 그러면서 내가 불안하니까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오늘 조금 늦게 가더라도 혼내지 말아주시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혹시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왜냐?
내 아이가 혼나서 자존감 떨어져가지고 아까 인생이 실패하게 될까봐.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늦게 왔다고 혼을 내시거나 아니면 지도를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누구 몫이에요? 그 아이가 그 반에서 정한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적응하는 건 그 아이의 몫이에요. 그러면 그 반에 있는 20명의 아이들은 다 그걸 따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내 아이가 상처받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발 그렇게 다루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선생님을 통제하려고 하신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선생님들이 이제 1학년 들어가시면 우리 선생님의 얼굴 인상부터 보시죠. 이제 입학식 할 때 어떡하지? 무섭게 생겼는데 막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 딱 보면 누구나 무서워 보여요. 긴장하잖아요, 서로.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선생님 너무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누구한테 기준을 맞추시냐면 20명 있으면 그 20명의 아이들이 이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거에다 바른 거에 기준을 맞춰요. 일단 그 아이가 어렵더라도 성장해야 되는 과제의 기준을 맞추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게 기준이 맞춰지면 애들이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의 수준을 보고 조절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체로 우리 반 아이들은 이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겠어. 그 파악이 끝나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유난히 마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제 이 반을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불안으로 인해서 이런 통제 범위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분노하는데 어떻게 따뜻한 말이 나가겠어요. 너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건 따뜻한 마음이 아니죠. 근데 대신에 이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단호함과 화내는 거 다른 거 아세요? 왜 요즘에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단호하게 지도하세요. 이렇게 아이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규칙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단호하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면 화를 내거나 막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단호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단호하다는 것은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될 거고 막 이런 얘기하는 것은 내 감정에 치우친 얘기예요. 단호함은 감정을 조금 배제해야 돼요. 배제하고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너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렇게 늦으면 엄마도 속상해. 그리고 네가 늦게 교실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가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규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하지만 일관성 있게. 지난번에는 그랬는데 이번엔 괜찮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단호함을 자꾸 갖추셔야 돼요. 사실 엄마로서 살다 보면 단호함이 잘 안 나옵니다. 항상 감정에 많이 이렇게 치우치고 아이한테 너무 속상해. 너 때문에 너무 속상해. 이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가시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나중에 아이가 가끔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호소하시기보다는 가능하면 왜 네가 이걸 해야 되는지 차분한 어투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불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건이나 다른 환경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이 부작용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불안을 좀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왜 불안하냐고. 잘 모르니까. 그러면 불안을 해소하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잘 알면 돼요. 이렇게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오셔서 이런 선생님들한테 계속 듣고 학교는 이렇구나. 학교에서는 이래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저런 불안이 어떻게 돼요? 많이 감소가 됩니다. 내가 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거기서 선생님 우리 아이를 미워서 그러신 건 아니야 하고 딱 신뢰를 하시면 또 그 불안 지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그런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나는 어떤 아이인가? 우리 자녀는 어떤 아이인가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학교에 보내면서 어떤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 이런 질문을 많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확히 안다면 난 부처님이죠. 내가 나를 정말 정확히 안다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나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려워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우리 MZ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MBTI. 막 너 뭐야? 맨날 이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 나의 MBTI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 아. 네, MBTI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군요. 네, MBTI를 왜 그렇게 젊은 친구들은 열광할까요? 걔네도 마찬가지예요. 불안지수를 낮추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걔가 나 ENTP 이러면 ENTP야? 그럼 ENTP가 뭐였더라? 어떻더라? 하고 막 특징을 파악해요. 그럼 쟤는 저렇게 행동하겠구나. 쟤는 이런 걸 좋아하겠구나. 하고 미리 본인이 이제 이해한 내용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사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MBTI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날 잘 모르는데 하물며 내 자녀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아신다는 것은 착각이고요. 걔가 어떻게 잘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우리 집 안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새로운 환경인 학교에 갔을 때 보여지는 모습은 나도 잘 모른다. 그래서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그걸 관찰하시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머 선생님 우리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정말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구나. 우리 아이의 특징을 이렇게 콕 집어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기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잠깐 제가 금방 MBTI 얘기했잖아요. MBTI보다는 조금 쉽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윌리엄 글래서 선생님의 이분은 미국 분이고요. 정신과 의사인데 현실치료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이시기도 해요. 현실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많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사람이 행동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대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걸 기본 전제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욕구가 높구나 하는 걸 이해하면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머님들이 나를 이해할 때도 나는 어떤 걸 원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일단 파악하시고 내 아이는 어떤 거를 하고 싶고 원하는가 하는 것을 또 이해하시면 아이의 행동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막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욕구라는 거는 충족이 되면 굉장히 좋은 감정이 올라와요. 좋은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고 뭐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느낌이 오지만 욕구가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일단 안 되니까 슬퍼요. 짜증나요. 화도 나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이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은 기분 좋은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기 위해서 또는 내 욕구를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욕구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어머니들께서는 욕구라고 하면 식욕 뭐 이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글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욕구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인간에게는 이 5가지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난히 나는 저 욕구가 더 강해 하는 게 있어요. 보면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고 나면 어머니들께서 나는 어떤 욕구가 강하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생존의 욕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내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갈 때도 교통신호를 지켜요. 왜? 사회에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안 지켰다간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밥도 굉장히 잘 먹고, 집밥도 잘 먹고, 뭐 건강을 굉장히 챙겨요.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것은 자기의 생존, 내 생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누가 건강검진을 갔더니 위가 헐었대요. 그래서 내일부터 커피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커피 딱 끊어요. 생존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 25, 30쯤 되니까 결혼을 하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나도 어떻게? 나도 거의 비슷하게. 사회 구성원이랑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규칙도 잘 지키고, 그리고 질서도 잘 지키지만 주변 정리도 잘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랑 잘 지내야 돼요. 그 속에서 되게 행복해요. 누구를 도와줘서 행복하고, 누가 나를 좋아해줘서 행복하고, 이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힘의 욕구는 성취 욕구가 엄청 강해요. 내가 1등을 해야 돼. 내가 굉장히 발전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내 목소리가 커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줘야 돼. 이런 게 강한 사람이 힘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영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자유로운 영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 우리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양치할까? 이제 밥 다 먹었어요. 이제 양치하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우리 양치할까? 그러면 자유로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왜 꼭 지금 해야 돼? 자기도 하려고 그랬으면서. 근데 누가 엄마가 할래? 이러면 괜히 내가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간섭하는 것 같아. 그럼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 헐었으니까 내일부터 커피 끊으세요. 이랬어요. 못 끊어요. 나 그냥 짧고 굵게 살게요. 이러면서 못 끊어요. 왜냐하면 커피가 주는 그 즐거움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재밌어야 돼요. 여기 와서 정말 선생님 재미도 없는 얘기 자꾸 하시네 이러면서 앉아 계신 분들은 즐거움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에요. 좀 재밌어야지 들을 맛이 나지. 아유 선생님 뭐 아까 저 얘기 무슨 얘기지? 막 이러면서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분들은 좀 이따가 쉬는 시간 있다 그러면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쉬는 시간 없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어머니들 중에 오늘 우리 옆집 언니가 이거 그 아이 마음 알아보는 연수가 있다네. 1학년 가려면 이런 거 좀 들어야 된대. 그래서 갈까? 그러고 오신 분. 1학년 되려면 이런 것 좀 들어야지 도움이 된대. 가면 좋겠지? 하고 오신 분들은 생존의 욕구가 강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생존의 욕구 강한 사람들은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생존의 욕구와 사랑의 욕구 중에 착한 아이들 알죠? 착한 아이. 칭찬 잘 받는 아이들. 둘 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생존의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왜 칭찬을 받냐면 혼날까봐. 허튼 짓을 안 해요. 혼날까봐. 근데 사랑의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왜 칭찬을 받고 허튼 짓 안 하냐면 엄마가 나 미워할까봐. 나 인정 못 받을까봐.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랑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이러실 수 있어요. 옆집 언니가 같이 가재. 뭔지는 몰라. 근데 언니가 가자니까 가야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 언니랑 막 우리 같이 유치원 언니들이랑 간대. 그럼 같이 와야 돼요. 그게 사랑의 욕구. 이 연수로 오는 목적이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거죠. 힘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그래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잘 커야지. 한번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와서 정보를 얻어야 되겠어. 하고 오신 분들은 힘의 욕구가 강한 거. 이분들은 주장도 강해요. 자기 생각이 투철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리고 자유 욕구 강하신 분들은 이래요. 언니들이 막 같이 가자해서 왔어요. 왔는데 나 굳이 언니들이 막 여기 같이 앉자 막 이러는데 나는 이쪽에 좀 앉을게 하고 혼자 떨어져 앉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유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 욕구가 강한 분들은 사실 누가 가자 그래서 오지 않아요. 자기가 보니까 있네? 한번 가서 볼까? 하고 오시는 거지. 누가 막 가자고 막 끌고 하는 건 오히려 반항해요. 반발심이 생겨요. 그리고 즐거움에 욕구이신 분들은 교육청에서 한다는데 남부교육청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 가볼까? 재밌겠는데? 거기 뭐 선생님도 나오고 유튜브도 뭐 한대? 이러면서 재밌겠다? 이러면서 오신 분들. 그분들은 즐거움의 욕구예요. 자, 이제 한번 나는 어떤 욕구로 이곳에 왔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자,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손을 드실 수 있을 거고 이해를 못하셨을 경우에는 손을 안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정말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내 아이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생존의 욕구 때문에 왔습니다. 이 생존의 욕구를 채우려고 왔어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잘 적응시키실 거예요. 사랑의 욕구 때문에 왔습니다. 저 같이 왔어요. 두 분 같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욕구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네, 사랑의 욕구가 강하시구나 평소에. 그리고 힘의 욕구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좀 훌륭한 아이 좀 키워보려고요. 네, 네, 자유의 욕구. 스스로 그쵸. 그리고 그게 있어요. 저는 선생님 저것만 딱이 아니에요. 저것도 놓고 저것도 같이 높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즐거움의 욕구. 네, 네, 욕구가 많으시네요. 근데 이 욕구라는 것은 채워져야지 아까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욕구를 못 채울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주로 그렇죠. 아이가 특히 아이들의 즐거움의 욕구. 엄마 나 게임 이거 좀 더 할게요. 하는데 그거 못 지켜줘요. 그쵸? 못 들어줘요. 그럼 어떻죠 아이들이? 어때요? 안 돼. 이제 끝났어. 이제 이까지만 해야 돼. 이제 너 다음에 이제 어디 학원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네 하고 가나요? 절대 아니죠. 나중에 한 번만 더, 한 번만 막 이러다 나중에 아니야 가야 돼. 막 이러면 결국은 울죠. 막 울어요. 이제 그런 거, 자기가 정말 즐겁고 싶은데 이 즐거운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거부당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울어? 이러면서 그냥 둬요? 그럼 그치나요? 뚝해 뚝! 이러면 그쳐요? 잘 안 그쳐요. 그때 어떻게 해주시면 좋으냐면 이 욕구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합니다. 욕구를 인정해 주세요. 이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치? 너는 계속 이게 재밌고 싶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은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학원을 갔다 와야 돼. 그래야지 네가 다음 날 하고 싶어 할 때 엄마가 또 이거 기회를 줄 거야. 네가 이 약속을 지켜야지 다음에 또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 엄마도 알아. 네가 이것 때문에 되게 속상하구나. 이렇게 울지만 하지만 이거는 계속 해줄 수는 없어 하고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게 있대요. 그 욕구를 인정만 해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욕구를 안 돼. 넌 절대로 즐거움 안 돼. 게임하면서 넌 기쁨을 느끼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게 너한테는 정말 큰 즐거움을 주는구나 하는 건 인정하지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거야 하는 것도 약속해주고 하면서 그걸 받아주면 그런 욕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욕구 중에 제일 강한 욕구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 다른 욕구들은 대부분은 다 채우지 않아도 보통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왜 아까 어머니들께 제일 강한 욕구가 뭐예요 하고 여쭤봤던 것은 내가 제일 강한 게 저 중에 즐거움이야. 그러면 뭐 사랑이나 그다음에 자유욕구 이 정도는 조금 내가 채우지 않아도 그 정도는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동안이었지만 어머니들께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내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내 아이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욕구 코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니까 우리 아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2024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이거 예비 소집 때 받으셨죠? 네, 이거 굉장히 작은 책자지만 열심히 만드신 거예요.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이제 학생들,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이렇게 모습이에요. 근데 정말 일반적인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랑 한번 같이 보려고 제가 이렇게 약간 구성을 해봤거든요. 자, 지금부터 어머니들께서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어머니들이 읽으시고 저는 학생이 될게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만한 목소리를 읽으시면 안 되는데 하실 수 있죠? 선생님처럼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처럼 꼭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줄 선생님이십니다. 꼭 동그라미만 오려야 해요? 다른 모양은 안 되나요? 땡땡이는 동그라미 말고 네모 오리는데요? 동그라미 어려워 선생님이 해주세요.
내 가위가 없어졌어요. 선생님, 이게 동그라미 맞죠? 아, 이거 제대로 해주셔야죠. 뭘 그려요? 그려가 뭐예요? 자르는 거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이 이 앞에서 알고라고는 하시지 않으세요. 대부분 속으로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1학년이에요. 여기에 사실 제가 이렇게 대화로 좀 구성을 했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1학년 학생들 특징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보신 거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아이를 제가 혼자 했잖아요. 실제로는 한 명 한 명의 저게 다 한 문장이 많아요. 이제 학부모청에 이제 학부모 공개 수업 때 가시면 사실 이런 적나라한 모습은 다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께서 장치를 하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의젓해 보이도록 하려고 장치를 하셔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약속도 하고 막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만 정말 대부분 수업이 이래요. 애들이 왜 이런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 아이들은 일단 아까 선생님 이게 동그라미 맞죠? 이거 하는 애들 세는 발음. 근데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예요. 유치가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 깍두기 나온 날 큰일 나요. 깍두기 나오면 이게 앞니로 이렇게 보통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니가 없으니까 옆에 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 먹는 게 정말 안쓰러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양사 선생님이 깍두기를 다져주세요. 막 이렇게 다져주시고. 그래서 1학년 아이들 중에 엄마 왔는데 배고파요 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씹는 활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근데 학교 급식이라는 게 이게 이가 지금 이렇게 가는 시기에 있는 1학년들 맞춤형으로 급식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영양소를 이렇게 골고루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식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을 좀 배려하면 좋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져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아이들이 충분히 이렇게 먹지 못하고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아니 왜 학교에서 밥도 제대로 안 먹여서 보내? 뭐 이렇게 속상하실 수 있지만 이때는 아이들이 자기 이가 지금 충분히 다 잘나고 튼튼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해해 주시고 그때는 아 부족할 수 있겠구나 잘 못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른 영양분으로 간식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종종 들으시더라도 학교에서 일부러 안 준 거 아니에요? 이가 부실해서 자기가 못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근육, 소근육이 한창 발달해요. 그래서 엄청 뛰어다니고 엄청 뭐 만들고 해요. 남자아이들도 뭐 이렇게 점토 같은 거 막 만들고 블럭으로 만들고 이게 남자아이들이 뛰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근육도 굉장히 발달해요. 근데 그게 여자아이들처럼 막 예쁘게 그 색칠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남자아이들이 흥미있는 쪽이 다른 분야라서 그렇지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다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손발, 손눈 협응 반응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1학년 아이들 그리기, 오리기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거 아실 거고 그리고 놀이 중심 이렇게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이 약합니다. 친구랑 지나다 보면 정말 잘 아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반에 가끔 뭐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한 반에 쫙 퍼집니다.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면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같이 모이는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같이 한 공간에 생활하다 보면 면역력도 약한 데다가 이제 그렇게 감염병 같은 경우 잘 옮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개인 위생은 스스로 잘 챙길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기본 생활 습관을 조금 잘 들여주시면 좀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지적 특징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기심과 질문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알면서도 확인 질문도 해요. 그냥 알면 하면 되는데 꼭 이거 맞아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질문이 많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한다 할 때 어머니들께 너무 좋아. 이제 애가 책을 읽는구나. 실제로 애가 스스로 책을 신나게 읽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애 많지 않아요. 혼자 앉아서 막 책 열심히 보는 정말 훌륭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읽어요? 그림 봅니다. 그림 보고 어머니들께서 정말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문자를 통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소리로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 훨씬 더 편안하기 때문에 책 읽기를 앞으로도 더 좋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뭐 언제든지 이거는 사실은 독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6학년 때까지도 그림책을 읽어주라고 하셔요. 그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감정 교류도 하고
책을 읽고 나면 또 그냥 책만 읽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도 나눠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애 보고 책 딱 주면서 너 이거 읽어 이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 그게 1학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정말 기특하게도 한글을 깨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네,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빨리 배우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뭐 이렇게 책만 읽어서 글자를 익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진 않다는 거, 그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상과 모방하기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상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야기와 막 이렇게 상상하기 나를 막 펼쳐요. 심지어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딴 나라에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집중력이 얼마 못 가니까. 그리고 특히 집중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 자유로운 아이들. 그 아이들은, 그리고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이미 딴 세상으로 가요. 자기가 즐거움을 찾아서. 그래서 이런 상상하기와 모방하기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친구 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가보지도 않은 것도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와 자기의 상상을 잘 구분을 못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 애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애 거짓말하는 애 아니에요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게 의도적인 거짓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고 아시겠지만 집중력 5분에서 15분이에요. 수업 시간 40분이거든요. 40분 내내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요. 엉덩이 막 들썩들썩하고 막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막 계속 이래요. 그래서 애들은 40분 동안 앉아서 이거 못해요. 좀 하고 나면 다른 활동해야 돼요. 막 움직이고 자기들 하는 거 하고 말이라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 시간이 구성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수업이 이루어질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 요즘 1학년은 그래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자아 개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뭐 지각을 한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늦었니?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왜 나한테만 물어봐? 근데 다른 애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른 애는 안 보여요. 나한테 물어본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은 종합적으로 주변 아이를 두루 살피면서 이렇게 지금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면 엄마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좋을 때는 엄마 우리 선생님은 나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려면 애한테만 물어보셔서는 안 된다. 그럼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다. 옆집 애도 어차피 자기 중심적인 아이다. 그래서 그리고 적어도 물어보시려면 한 10명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지 말고 어디에 물어보시면 될까요? 맞아요. 그 20명을 다 보고 있는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아이가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가 뭐 부족해서 우리 아이가 논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 시각으로 자기 세계만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학급에서 있었던 일 얘기할 때도 그 아이가 일부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도적으로 나빠서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라서 그래요.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저 정도의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누가 내 장난감 갖고 놀아서 동생이랑 맨날 싸우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자기 물건 내 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체와 소속감, 우리 반, 우리 친구, 이렇게 우리 교실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많이 생기고 이제 이걸 같이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걸 배우는 시기예요. 그리고 자주 일러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자질이라고 하죠. 자, 이 고자질은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고자질 괜찮아요? 사실 내 주변에 내 행동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자꾸 이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자주 이르는 시기예요. 왜 이럴까요? 제가 이제 그 오랜 경험을 보면 아이들이 이르는 이유가 있어요. 주로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본 바로는. 하나는 정말 걱정이 돼요. 쟤 저러다가 숙제도 다 못할 것 같은, 선생님 하라는 거 다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쟤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 걔를 막 도와줘야 돼. 근데 막 내가 얘기해도 걔는 안 들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쟤 지금 누구누구가 뭐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말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뭐야? 쟤 안 하고 있네? 안 그래도 쟤 좀, 평소에도 나랑 별로 안 좋게 지내는데 우리 쌤한테 가서 일러줘야지. 쌤한테 혼나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일러서 선생님한테 걔가 혼나는 걸 보고 싶어서 고자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께서 적절히 조절해서 봐주시는데, 아이는 근데 저걸 잃을 때 말이에요. 잃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잃을까요? 저는 어른이니까 걔가 지금 진짜 걱정이 돼서 잃는지 아니면 제가 얄미워서 잃는지 저는 어른이니까 보여요. 근데 아이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잃을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가끔 물어봐요. 넌 이런 게 걱정되는 거니? 아니면 저 친구가 잘 못할까 봐 이러는 거야? 아니면 저 친구가 좀 선생님한테 혼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고 직접 물어봐요. 그럼 애가 이제 골똘히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정말 걱정된다면 저 친구한테 가서 네가 직접 한번 제안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라면 그러면 그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로 가지고 계속 다그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자기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알고 있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얘기를 해주고 일러주고 하는 거예요. 시기가 지나고 성장을 해야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때라서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른으로서 잘 봐주고 또 잘 일러주고 하면 이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착 형성과 소통 문제, 이거는 애착 형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이제 부모님이 충분히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이야 하는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이 자아 효능감을 가지려면 부모님과의 충분한 애착 관계가 있는 아이들이 그게 잘 돼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든든하게 우리 부모님이 믿어준 우리 부모님이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 관계가 무조건 사랑해주고 막 허용만 해준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레포를 잘 형성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학교로 아이가 이제 떨어져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많이 두려워요, 아이도. 그럴 때 어머니들께서 든든하게 내가 너를 항상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거야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서적 특징은 뭐 감정 변화가 워낙 이랬다 저랬다 많이 하죠. 좋았다 싫었다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쟁심이 강해요. 그래서 놀이를 할 때도 보면 놀이를 할 때 이기는 놀이가 재밌는 놀이에요. 자기가 지는 놀이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가 이길 때까지 하자고 고집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경쟁형 게임보다는 애들이 협동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가는 활동이라던가 그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줘야 돼. 안 그러면 싸우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 시기라는 거. 그리고 어머니들 혹시 내가 언제부터 전설의 고양이 무서워지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부터 귀신의 집이 무섭고, 그 다음에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랬던. 저 정말 기억이 나요. 어느 순간 밤에 혼자 어디 나가는 거 너무 무서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1학년부터 이제 이런 죽음이나 귀신이나 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형이상학적인 그 개념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실제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생기면서 공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절대자예요. 선생님이 전체를 이끌고 전체에서 정한 규칙, 선생님이 정한 규칙을 따르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낸다고 하죠. 근데 사실 혼낸다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지도하신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도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복종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이게 내 가치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그래, 저래야지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주는 거에 복종하는 시기예요. 이때가 도덕적 발달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무섭게 팍 얘기하고 이러면 애들이 꼼짝 못하는 이런 시기. 근데 이제 좀 더 크면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옳고 그른 걸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거 너무너무 게임해서 재미있었는데 이걸 못해서 많이 아쉽구나. 이건 감정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애가 막 게임하느라고 계속 이러고 있어. 괜찮아. 이건 안 돼요. 행동을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걔가 감정은 그렇지만 행동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은 인정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은 받아주시고 행동은 바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고
그거를 바꿀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께서 약간 혼동스러워서 그러시는지 그런 게 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하고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학급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과 우리 엄마가 의견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좀 안타깝죠. 아이가 이제 그런 거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질까봐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새롭게 바꿀 줄 알아야지 애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허용적으로 해주시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공감하는 것과 그냥 잘못된 행동 허용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많은 교육 실천가들이 1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보느냐? 당신은 칭찬 듣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애들이 그래요. 칭찬에 완전 흥분해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면 그거 받을. 예전엔 우리 뭐 칭찬 스티커, 요즘엔 잘 안 합니다. 그게 너무 아이들의 이제 사실은 칭찬 스티커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칭찬 스티커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과제를 하고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이 아이들은 그게 거의 목적이에요. 완전 광분해요. 그래서 경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보면 정말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그 방법을 쓰시면 좋긴 하겠죠.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칭찬과 격려가 다른 건 아시죠? 칭찬은 약간 내 주관적인 내 목적성이 들어있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잘한 거. 그래서 엄마가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춰준 거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움직이려고 할 때는 칭찬이 많이 나가는가 하면 격려는 아이가 나가는 방향에서 애가 잘하고 있으면 격려가 돼요. 아, 너는 만약에 얘가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서 맨날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근데 1등은 못해요. 근데 달리기를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야, 너 달리기 1등 했구나. 이런 거하고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다릅니다. 1등을 칭찬할 때는 그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럼 1등이 아니면 칭찬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격려해 주시고 그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계속적인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결과 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뻐 뭐 이렇게 해서 참 좋구나 할 때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동기가 잘 부여가 안 돼요. 좋은 성과를 낼 때만 칭찬을 받는구나 하는 아이들은 그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빨리 포기해요. 그래서 칭찬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 디자인 잘해야 돼요. 워낙 아이들이 그 집중도가 짧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정말 좋아요. 선생님 예뻐요. 근데 요새는 잘 안 해줘. 저 진짜 솔직히 27년 전에 애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예쁘다고. 왜 예쁘다 그러냐면 진짜 예뻐서 예쁜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우리 교실에서 있는 절대 권력자 선생님이 최고 예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한 40살, 40살 됐을 때도 애들한테 선생님, 1학년이 와서 물어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선생님 24살.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면서 좋아해요. 애들은 잘 몰라요. 제가 진짜 몇 살인지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너무 정확한 아이들 시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 많은 연예인도 보고 또 우리 엄마가 몇 살인지 알고 이게 벌써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게 훨씬 예전 아이들보다는 빠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선생님 예뻐요, 좋아요 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게 선생님으로 하면서 소소한 재미고 즐거움이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이도 이겨야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기지 않는 게임은 재밌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이때는 원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야, 넌 안 이겼다고 맨날 이렇게 떼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놀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길 때 정말 큰 즐거움을 느끼는구나. 하지만 다른 게임도 있어 하고 이제 또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거짓말 얘기할 때 잠깐 해드리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떨 때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그리고 1학년 다르고 2학년 다른데요. 2학년은 정말 의젓해요. 1학년하고 많이 다릅니다. 1학년 학교 들어와서 처음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진짜 아이고 저 아기가 언제 크나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2학년 되면 이제 벌써 형님이에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발달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올 1년 좀 꼭 마음에 고생하시면 2학년 때 조금 수월해지실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잠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공감형 뇌랑 체계화형 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뭐 성별 차이를 그게 뭐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조금 작죠? 원래 소리가 좀 작네요. 재밌으시죠? 혹시 공감하시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게 더 좋은 거고 어떤 게 더 나쁜 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보면 여자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남자아이, 왜냐하면 뭔가를 배운 나이가 아니잖아요. 배우지 않고 이제 아기 때 검사를 했는데도 공감을 잘하는 것은 여자아이고, 남자아이는 어때요? 엄마가 막 아포 이렇게 하는데도 여자아이는 바로 그것만 보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남자애들은 뭐지? 이러다가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치우잖아요. 그리고 자기 막 놀잇감 가지고 놀잖아요. 이게 차이예요. 제가 왜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냐면 교실 안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이 현상이 드러납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막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공감을 하고 이제 무슨 일인지 막 와서 이제 관심을 가져요. 남자아이들은 어떨까요? 심지어 그 문제가 된 게 남자아이들의 일일 수도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곧 마음을 툭툭 다 털고 가서 자기들끼리 자기 일을 해요. 또 다른 일을 해요. 이게 보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감하는 것에 되게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실제적인 뭐 활동에 바로 다시 이제 몰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감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유지도 되고 관심도 있어야 해요. 근데 이런 차이가 또 뭘 가져오냐면 이제 이게 오늘 학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갔어요. 자, 방금 봤던 이 남자아이는 집에 가서 뭐라고 할까요? 아무 얘기 안 하죠, 당연히. 자기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물었어요. 그때 얘가, 몰라? 그래요? 그래? 그랬는데 옆집에 이제 여자의 어머니한테 엄마가, 애가 이제 가가지고, 엄마, 오늘 우리 반에서 누가 어떻게 했는데, 누가 그랬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막 속상해 하시고, 막 그러고, 막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가, 그래? 이렇게 들었어요. 걔 듣고, 어머, 그 집에 아들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대. 그랬더니,
우리 아들 아무 얘기도 안 하던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니들께서는 아, 그 여자아이의 말은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얘기일까? 물론 아주 얘기 자세히 잘해요. 잘 해줍니다. 그리고 공감도 잘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아이는 아직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남자아이보단 더 표현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또 걱정도 잘해요.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막 속상해서 나도 속상했어 뭐 이런 얘기 잘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보를 사실은 남자아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건너서 그 다른 어머니께 들었을 때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왜 우리 자기 일인데도 집에 와서 얘기도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남녀 차이고요. 그렇다고 그 여자아이의 그 시각으로 바라본 그 사건 심지어 해석도 아이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시면 사실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이 어땠고 그때 누구는 어땠을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들어요. 그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남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 어린이를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께서는 이제 정보 교류 잘 안 됩니다. 네, 내 아이가 와서 집에 와서 얘기 안 해요. 그랬는데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거 걱정되는데 그럴 때는 정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제가 뭔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나요? 하고 뭐 메모를 쪽지를 보내시던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 방과 후에 시간 되실 때 이제 미리 말씀하셔서 전화 통화를 하시던지 해서 서로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여자아이들은 워낙 서사를 잘하고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저게 정확한 정보일 것이다 하는 것과 남자아이들은 너무 그거 없어가지고 이거 잘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답답해 하실까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남자 어린이가 자녀이신 분, 남자아이 자녀이신 분. 네, 화이팅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딸 둘에 아들 하나를 제가 셋이나 낳았어요. 네. 낳는데, 셋을 키우는데, 딸 둘도 너무 다르고요. 아들은 더 달라요. 근데 이게 정말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키우시면서 아이를 며칠 키우시던지 간에 각각 상황이 다 다르구나. 하물며 교실에 20명이 다른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아이들 20명이 모여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자, 새학기 증후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픈 거예요. 애가 학교를 가는데 엄마 너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뭐 소화가 안 돼요. 실제로 아픈 거예요. 꾀병 아닙니다.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내가 모르는 아줌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도 우리 같은 유치원 애들이 아니야. 그리고 환경도 유치원처럼 알록달록 예쁘고 막 이렇게 편안한 장소가 아니고 딱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런 것들을 살피셔서 다그치시거나 혼내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잘 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친구도 이제 방과 후에도 같이 놀게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약속하고 학교 이제 어디까지는 엄마랑 같이 가볼까 해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학교 미리 한번 둘러본다거나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저도 1학년 담임할 때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해서 토하는 아이 그리고 갑자기 장에 탈이 나서 설사하는 아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렇게 탈이 나는 이유가 다른 때 멀쩡했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는 어머니들께서 학교 보낼 때 굶겨서 보내시지 않잖아요. 애들이 이제 한창 발육이 좋아야 되니까. 그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걸 주세요.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제일 토를 많이 하는 건 시리얼입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고 온 아이들이 토하면 주변 아이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교실 밖으로 나가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되게 부끄럽겠죠. 그러고 나서 자기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어머니들께서 배려해서 우리 아이가 소화기가 평소에 좀 약하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그렇게 편안한 음식으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설사하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장에 탈이 나서 그러면 진짜 화장실 달려가다가 그냥 싸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들도 이제 요즘 이렇게 다 아이가 너무 부끄러워할 거니까 잘 뒤처리해 주시고 이제 보건실이나 이런 데 데려다 놓고 어머니께 이제 그럴 때는 보통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벌의 바지나 속옷을 좀 보내주세요. 이전에 먼저 학교 입학 적응 활동할 때부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없으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평소에 장에 탈이 잘 나거나 설사를 잘한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싸서 보내놓으세요. 사물함에 넣어놓고 일이 생겼을 때 아이가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준비를 해주시면 이제 이런 새학기 증후군에서 이제 이렇게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증은 이미 근데 어린이집 유치원 가면서 아이들이 이미 한 번은 다 어머니랑 떨어져 보는 경험을 다 했잖아요. 그쵸? 네. 분리불안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등교 연습하듯이 이제 아이들과 충분히, 엄마가 너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같이 이제 나중에 만나자.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 불안을 이기는 거는 익숙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같이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적응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오늘의 주 목적이었어요. 정말 많이 왔죠. 근데 사실 제가 이 적응 문제를 어머니들께 오랫동안 오래 얘기를 하는 것보다 앞부분을 많이 했던 이유는 이 적응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를 드러내는 아이들은 학급에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내 아이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뭐 내 아이의 친구가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고 내 친구도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학급에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어머니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이 얘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내 마음을 알고 내 아이의 마음을 아는 것에 조금 더 비중을 줬으면 해서 앞부분의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보면 이 아이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혼자 조용히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친구와 선생님이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요. 율동과 노래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뭐 해내라고 하거나 이거 같이 해보자, 그려보자, 써보자 이런 건 해요. 자,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때요? 이 아이는 되게 부끄럽고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아이예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면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릿속으로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안 나와요. 그게. 나올 때까지 용기가 필요해요.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말을 너무너무 잘했으면 좋겠지만 내 아이는 말을 너무너무 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친구에게 관심도 있고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긴 한데 친구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걔가 뭐 하는데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다른 친구랑 새로운 친구가 자꾸 노는 경험을 해주세요. 놀이 경험을. 이제 교실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습을 또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놀이터든지 아니면 친구를 뭐 초대해서든지 어울리는 경험을 자꾸 시켜주세요. 그럼 애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걸 그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친구들은 말을 시켜요. 하지만 나중에 애가 계속 반응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제 걔는 투명인간. 그렇다고 걔를 막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투명인간. 쟤는 내가 귀찮구나 하고 이제 많이 안 다가가는 거죠. 그렇지만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힘들게 하진 않아요, 얘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소통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로 자꾸 이제 다가가시면 이 아이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는 똑같아요. 하루 종일 혼자 조용히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조용히 해요. 선생님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조용히 있죠. 그리고 율동과 노래도 당연히 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죠. 자기가 할 일을 못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아까 걔는 할 일은 해요. 하는데 이제 소통을 잘 못하는 거고 얘는 할 일도 못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하고 친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잘 따라해요. 잘 따라한다는 건 그 나이 또래 지금 1학년 수준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못해요. 그러면 1학년 수준보다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 얘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는 얘 안 끼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걔랑 뭐 활동하라 그러면 쟤랑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억지로 이렇게 붙여줘도 또 애들은 하다 보면 너는 그러면 빠져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선생님도 얘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명의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20명의 아이, 물론 이 아이도 굉장히 소중한 아이지만 그 20명의 아이랑 함께 나가야 될 지점이 있어요. 목표가 있죠. 교육 목표가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어느 정도껏 배려는 할 수 있지만 이 아이만 온전히 내가 케어하거나 돌봐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는 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돼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느린 학습자라고 들어보셨나요? 경계성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지능 검사를 하면 IQ라고 하죠, 보통. IQ를 검사하면 평균이 100이에요. 그래서 나 100이야. 그러면 평균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하죠. 괜찮아요. 근데 우리 뭐 멘사 회원이 되려면 뭐 140이 넘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그것도 비정상인 거예요. 그 곡선 보세요. 분포 곡선 보면 저 위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정상은 100입니다. 네, 그 1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다 정상이에요. 그때 컨디션이나 그때 뭐 그 검사할 때 상황에 따라서 점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점수가 지금 85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70점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아주 이제 지적 발달이 아주 이제 안 되는 지적 장애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지적 장애가 아니라 아예 경계성 장애라는 게 있어. 이거 근데 발견이 사실 조금 애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긴가민가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냐면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검사를 하고 요즘에는 이런 전문적인 느린 학습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혹시 담임 선생님이 이거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어떨까요? 얘기를 하면 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으로 검사해 보세요. 아니면 너무 좋죠. 하지만 기여도 일찍 발견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돼요. 이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빨리 발견될수록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성장하는데도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께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례예요. 제자리에 앉아 있지 못해요. 이런 아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런 아이들도 많아요.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해요. 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말만 해요.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아이는 내 행동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행동을 조절을 못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가? 아까 제가 1학년 발달 수준 얘기했잖아요. 발달 과정인 거예요. 근데 남들보다 조금 더디게 이런 게 통제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눈에 띄는 것이 모두 다 궁금해요. 애들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하고 제가 오늘 가방에다 뭘 싸왔는지도 궁금하고 막 그래서 그 궁금증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한 가지를 오랫동안은 못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오래 안 하고 다른 거 막 자꾸 찾아가고 싶어요. 아까 본능 중에 그거 있잖아요. 아까 욕구 중에 즐거움의 욕구. 그 친구들은 많이 이렇죠. 그 다음에 선생님 이름을 많이 불러요. 누구누구야. 바로 앉아야지. 여기 보세요. 누구누구야.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아이들은 그거 세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선생님 오늘 걔 몇 번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이 참 좋아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정이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정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아까 호기심 많은 거 1학년 특징이죠? 네, 그런 아이예요. 이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통제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나를 좀 조절해야 되는구나. 공부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게 있구나. 이걸 자꾸 연습해서 조절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잘하시네. 안 변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힘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 수 있지요. 네, 하지만 학급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는 제자리에 앉아 있지 못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안 바라봐요. 비슷하죠? 교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또 잘 안 지켜요. 그런데 이제 뭐 자기 말만 하는 것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자꾸 화를 내고 친구와 갈등이 생겨요. 이런 경우는 아까 걔는 그냥 궁금하고 친구들이 좋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막 이러고 다닌 거고 이건 좀 달라요.
자꾸 화가 나는 어린이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내가 하면 친구들이 짜증을 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짜증나게 내가 그 친구가 짜증날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 행동을 했는데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나에게만 뭐라고 해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자기중심적인. 친구들이 나만 싫어해요. 이렇게 나만이라고 하는 건 자기중심적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요. 이제 화가 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반응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친구를 막 밀치고 하는 그런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이 감정을 올라와서 이 화가 나는 감정을 본인이 통제를 못해요. 근데 통제를 못하는 것까지는 이제 아직 아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친구에게 욕하고 친구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학급에서도 제재를 하죠. 선생님들께서 따로 이제 이 아이가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란다. 그러면 따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옛날에 마음쉼터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놀이 텐트를 갖다 놓고 거기 아이를 데려가서 앉혀놓고 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선생님이 얘기하자 하고 좀 걔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거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자기 마음을 자기 화가 왜 나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다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이 아이들은 왜 자기가 화가 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약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급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담임선생님께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친구를 때렸잖아요. 때리거나 물건을 던졌는데 그게 친구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담임선생님 전화할 수 있어요.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절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똑같이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의 화가 나는 마음은 받아주실 수 있죠.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안 된다는 건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급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같이 해나가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듣게 되면 어머니들 마음 안 편하시죠. 마음 편치 않아요. 그럼 내 아이가 항상 사랑스럽고 칭찬만 받고 정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아이가 가서 이렇게 적응이 어렵고 친구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얘기는 정말 듣기 힘든 얘기긴 해요. 하지만 들으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내 아이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알고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는 시기 놓치지 마시고 1학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고학년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1학년이 처음 적응할 때 이걸 잘 잡아 놓으시면 학교 생활을 이제 기초를 탄탄하게 한 상태라서 좀 쉽게 이렇게 아이들 잘 적응하고 가는데 1학년 때 이거 잘 못 잡고 1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되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머니들께서 너무 이거 나는 너무 듣기 싫어. 선생님 우리 애 자꾸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잘 어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머니가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안 되면 전문가의 상담도 받으셔야 되고 하면서 같이 아이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 상황에 제일 힘든 건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나만 미워해요. 이런 얘기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한 얘기 듣는 거 그거를 마다하시지 말고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5번째 문제는 글을 못 읽어요. 네, 글을 잘 구분 못하고요. 내용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듣고 쓰면 자꾸 틀리고 덧셈 뺄셈은 잘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거 책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자, 점점 모르는 게 많아지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예요. 듣고 쓰기를 연습하기 싫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부러워요. 이런 마음이 들죠. 아까처럼 글자를 못 읽고 이렇게 내용을 잘 못 익히는 친구 같은 경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아이한테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글을 못 읽는 게 아니라 난독증이라는 곳이 들어보셨어요? 네, 난독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아는 천재잖아요, 천재. 하지만 그 사람도 난독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독증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이가 글자를 익히는데 기억이라는 우리 자음을 익힐 때 기억을 기억으로 쓰지 않고 뒤집어 쓴다거나 그리고서 이제 그게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글자 배울 때는 그 애들이 거꾸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돌려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데다가 이렇게 문장을 읽고 나서 그 문장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단어 익혔어요. 그리고 불러줬는데 그걸 쓸 줄 몰라요. 그게
어느 뭐 처음에 초기 단계 배울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난독증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전체 아이 중에 5%가 돼요.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5명은 난독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난독증이 빨리만 발견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님 아무래도 이 아이가 난독증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 검사하고 나서 이게 난독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울학습도움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이런 난독증을 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이걸 거의 극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께도 이 난독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독증이 있다고 하는 이 이제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게 아이가 학습이 좀 느린데 이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검사해 볼게 하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선생님 우리 아이 조금 느리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오픈 마인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발견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거짓말하는 거. 아까 거짓말하는 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이거 거짓말 아니래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점점 거짓말 하다 보면 안 놀아요. 걔는 자꾸 거짓말쟁이라면서 안 놀아요.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여러 번 확인, 너 진짜 이거 맞아?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이제 거짓말을 좀 하는 친구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사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 아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들.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거짓이지만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줘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재밌으려고. 친구들의 관심을 끌려고. 나도 친구들이 막 재밌어. 뭐 너랑 같이 얘기하면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들어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관심 끌려고. 그리고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이어서 해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얘기하고 싶고 즐겁게 놀고 싶은데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거짓말로 지어내는 얘기를 합니다. 뭐 공주님 얘기도 하고 가끔 그러잖아. 뭐 내가 뭐 이렇게 상상의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을 갖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게 진짜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시기 아이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거짓말했다고 혼내시는 거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대신에 거짓말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뭐 피노키오라던가 양치기 소년 이런 거짓말에 대한 그림책을 같이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거짓말을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했는지 물어보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놀고 싶은데 숙제를 해야 돼. 그럼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를 하지 않고 놀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이제 나와 약속을 깨뜨렸을 때 너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어머니가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도록. 좀 힘들어도 네가 이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막 다그치시거나 혼내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거짓말을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난산이라던가 난산이라는 건 아까 난독은 글을 잘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난산은 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폐, 뭐 ADHD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선택적 한묵증 간혹 있어요. 정말 평소 집에서는 얘기 잘하는 애가 그래서 학교 와서는 이렇게 말이 목에서 실제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 안 할래 이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틱장애 같은 경우에 1학년에서 많이 보여요. 뭐 가끔 눈을 깜빡깜빡거린다거나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린다.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막 되게 긴장했을 때 그런 경우에 많이 드러나고 틱장애 중에 보면 소리를 내는 아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 심한 경우에는 욕설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일부러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틱장애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긴장도가 떨어지면 얘 증상이 거의 또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장애라던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건 그냥 아까 발달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말고 이런 게 있다고 싶으면 가능한 전문가의 검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는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중에 마지막 품행장애인 아이가 있어요. 품행장애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도 어쩔지 저 선생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전문가와 이제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분노 조절 장애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 있는데 보면 아이들 중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급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사실은 주변에서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 아이도 우리 학급이니까 함께 그 아이가 이걸 좀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당연히 그 학부모님도 그거를 아이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주변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이제 같은 학급 학부모님들도 함께 이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도움을 주시고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언어 지원, 신체적 발달 지원이 오면 어디에 문제를 주냐면 말이 느리거나 키가 작아서 아이가 빨리 안 큰다거나 이런 이제 발달 지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이를 북돋워 주셔야 돼요. 그게 좀 느릴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언젠가는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넌 이걸 잘하잖아. 이렇게 해서 아이를 북돋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습을 얘가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언어 지원이나 신체적 발달 지원이 바로 학습이랑 연관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떤 부분은 연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학습을 놓치지 않도록 또 어머니께서 살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 잘 관계 맺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시고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죠. 교사, 학교, 가정, 왜 존재하죠? 이 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자신감 있게. 누구 때문에 존재할까요?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선생님도 있고 학교도 있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가능하면 선생님을 존경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협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올해 조혜영 교육감님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말 너무 딱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만나서 어머님들과 제가 만났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1학년 아이들 들여보내시고 또 학교랑 함께 힘을 합쳐서 아이가 정말 올바르게 바르게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제가 빨리 말했죠.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이 주셨으면 좋겠는지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머니들도 사실 처음 엄마잖아요. 그죠? 처음 엄마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죠. 그럴 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10번 중에, 내가 노력한 10번 중에 5번만 좋은 결과가 나와도 나는 정말 좋은 부모예요. 그리고 계속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는 바꾸지 않고 아이한테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죠. 애 보고 9시에 빨리 자 그래놓고 나는 TV 보면서 그러고 있으면 애가 빨리 안 자죠. 그 아이가 빨리 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빨리 자야죠. 네, 그래서 내 행동을 먼저 바꿔야 아이가 함께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좋은 본보기 보여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가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시는 때가 있어요. 정말 훌륭히 잘 키운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나 다른 분들이 어떡하나. 그런데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못 해주는데 하면서 자꾸 나를 깎아내리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오셔서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신 이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분도 이렇게 비판받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한테 항상 내 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얘기 잘 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죠. 계속 잘 하셔야 돼요. 저희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기 때는 정말 잘해줬거든요. 근데 계속 잘해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나는 완벽한 부모야. 나는 이렇게 잘해. 너네들도 나를 본보기로 삼고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지 실수를 잘 안 하십니다. 그 실수했는데 실수 인정도 잘 안 해요. 아니야, 그건 실수 아니야. 뭐 이렇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아이가 보기엔 이미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훌륭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럴 때 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 다시 이렇게 해볼까? 하고 아이들이랑 또 한 가지 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애들이랑 어려운 과제에 도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성공하는 과제 말고 성공하기 좀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거를 자꾸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이들이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어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든든하고 안정감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아이의 감정 들어주시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를 만끽해주시고 지금 아이들 너무 예쁠 때예요. 이제 중학생 보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너무 예쁠 때고요. 물론 중학생 때도 예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쁘고 한창 성장한 우리 아이들을 많이 봐주세요. 조부모님들은 너무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는 거는 시간이 가면 아이들이 성장할 것이고 아이들이 뭔가를 이룰 것이고 하는 건 이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아이일 때 그 모습 자체로 너무 예쁘신 거예요. 그거를 보는 여유가 있으셔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죠. 아이가 빨리 크길 바라고 잘 크길 바라고 또 성공하길 바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부모의 시선처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를 가지고 1등해서 너무 잘했어가 아니라 1등 하느라 노력한 너의 모습이 너무 멋져.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노력과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더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아이한테 희생하느라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너 이렇게 학원 데려다 주느라고 맨날 이렇게 하고 나는 뭘 하고 이렇게 아이한테 그거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생색 내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내세요. 여유가 있어야 불안도도 낮아지고 아이들을 좀 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시간과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거 뒤에 제가 준비한 뮤직비디오 비슷한 게 하나 있었지만 그건 생략하고요. 혹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는 많이 했는데요.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저 마이크 갖고 오신대요. 저희 아이가 현재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잘 지내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을 더 따로 만나서 노는 것보단 남자애라 그런지 아빠랑 노는 시간을 훨씬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건 다행인데 역으로 뭔가 친구들과 시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빠를 너무 좋아하는 게 초등학교 적응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 생각이 궁금하신 거죠?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아요. 아까 친구들한테 혹시 소원해질까봐 또래 친구들과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빠가 지금 같이 놀아주는 이 시기가 계속되지 않아요. 아빠랑 그렇게 막 놀 수 있는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이 아빠랑 정말 잘 놀아본 친구들은 친구들이랑 또 정말 잘 놀아요. 그래서 아빠와 소통하면서 놀아본 그런 또 아빠랑 함께 부대끼면서 해본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래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훨씬 더 허용적이고 아이들이 더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아빠랑 노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빠랑 사실은 저는 항상 더 놀아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빠들한테. 그래서 아이가 아빠랑 잘 놀고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축복이고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은 또 시간이 점점 커갈수록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아빠보다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서 중고등학교 때 아빠랑 안 놀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랑 또 잘 놀게 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더 있으셨죠? 네. 되나요? 네. 좀 이따, 예.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서 집에서는 저희가 이제 나쁜 말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서로 하지 말자 이제 저희도 조심스럽게 하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기관에서는 배워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쁜 말이니까 단순히 이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이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게 그건 왜 사용하면 안 되는 건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좋을지 좀 고민이 돼서요. 네. 그쵸.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욕설 있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도 안 쓰고 아빠도 안 쓰고 우리 집에 아무도 욕을 안 하는데 쟤는 어디서 저렇게 욕을 배운 거야? 하는데 욕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감정이 실리고 이제 뭔가 애들이 기분 나쁠 때 막 욕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욕은 굉장히 쉽게 배워요. 그리고 그 욕이 또 어떤 친구 재밌어요. 욕을 하는 걸. 그 욕설을 할 때 그게 평소에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런 말들을 하는 이게 분위기나 아니면 뭐 뉘앙스나 이런 게 재밌어서 그런지 쉽게 배우고 또 그걸 연습처럼 막 자꾸 되뇌인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설명해 주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예전에 아이들한테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제 욕설의 대부분은 예전에 이제 뭐 비하 발언이잖아요. 무슨 성기를 비하하는 그런 거 빗댄 말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얘기해 줬어요. 그게 그런 말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한다. 그런 얘기는 저는 우리 학급 아이들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5학년 학생들이어서 확 줄었어요. 근데 지금 1학년이면 아직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모를 수 있어요. 의미를.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적인 거에 비유된 얘기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또 이렇게 다루기가 오히려 조금 껄끄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욕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는 그걸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내가 네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이야. 나 근데 정말 그거 듣고 나니까 너무 불쾌하고 엄마는 기분이 나빠. 그런 얘기를 내 감정을 이렇게 해서 아이가 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죄송해요.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저쪽에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해도 될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학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소통을 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학교에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이랑 있을 때 이제 학교에서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학교 생활에서 이제 아이한테 듣고 이제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문제점이 조금 발견됐을 때 이걸 예민하게 1학년이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학부모 상담 주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느끼기에 문제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사실 이게 문제를 빨리 캐치하고 1학년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저도 제가 학부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사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도 한 입장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어서 부모님께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이제 그게 순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드러났다가 성장하면서 아니면 애들이랑 뭐 다른 뭐 활동을 통해서 점점 없어지거나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선생님이 굳이 이제 그거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눈치를 채셨어도 몇 번 시도를 하실 거예요. 지도를 하시고 아이가 변화되길 기다리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우리 선생님 모르고 계신가? 혹시 이거를 빨리 캐치 못하셨나? 하는 이제 약간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시잖아요. 이거 빨리 아닌 것 같은 건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아주 세밀하게 보시고 이제 그 아이에게서 무슨 어려움이 생겼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체 아이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문제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는 거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십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때 내가 이 아이의 문제를 느낄 때 내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 하는가, 내 아이의 상태를 살피셔야 돼요. 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이거를 아이가 조절을 못하는 상황이고 주변에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판단이 드시면 선생님께 요청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아이가 많이 힘든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아이가 힘들다기보다 생각보다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거나 하면 이게 굉장히 쿨하게 잘 털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시 또 나왔을 때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머니들은 한 번 겪을 때 이 아이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내 마음이 감정이 거기에 이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지 아닌지는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의 아픔이나 그러니까 아이가 속상할까봐 아플까봐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대화를 나누실 때도 순전히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느낄 어려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혹시 내 경험이나 내 감정에 이렇게 섞여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이만 딱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이제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상대방 아이나 다른 아이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할 때는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끼리만 있을 때는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는 교육적으로 지도가 됩니다. 아이들이 감정 문제건 뭐 사건 이런 게 좀 되는데 어머니들의 감정이 각각 섞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면 3명의 어머니들의 감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선생님이 교사로서 교실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머니들의 감정까지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과의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불안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통제하고 싶은 것인가. 내가 뭔가, 사실은 교실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절대자는 교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일단 아이들이랑 약속 정하고 아이들이 그걸 지키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서 그거를 뭔가 컨트롤하고 싶고 내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싶은가 그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그 상담하는 거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아니시면 선생님들 얼마든지 잘 받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도 인정받고 싶어 하셔요. 신뢰받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나를 믿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을 잘 못 믿겠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확인성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그거 아세요? 선생님 혹시 이거 우리 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아셨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그 얘기에서부터 선생님들은 이 어머니가 나를 못 믿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설사 선생님이 여러 아이들을 보다 보면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과 혹시 이거 아세요?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1학년 들어가셔서 선생님과 저는 선생님 믿습니다. 선생님도 저에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시는 게 어머니도 편하고 선생님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관계 맺는 게 아이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불안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 감정이 가능하면 이입되지 않도록 객관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의 일은 아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머니들께서 염려하시고 잘 돌봐주셔야 되지만 그것에 내가 이입돼서 아이의 모든 이렇게 어려움을 내가 다 막아내겠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세요. 아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네, 너무 늦어서 이제 다들 가고 싶으시죠? 네, 어머니들을 기다리는 예쁜 아이들 있는 댁으로 가셔서 자, 오늘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로서 생활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